이 생선은요, 개처럼 뭅니다. 물에서 건져 올려도 물고 도마 위에 올려놔도 뭅니다. 배 위에서 그물을 털다 손가락을 물린 어부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죽은 줄 알고 방심하다 순간 달려듭니다. 그래서일까요? 200년 전 조선에 만들어진 자산어부에 적힌 이름이 견아려, 개견자에 어금니와 뱀장어려, 즉 개이빨을 가진 장어라는 뜻이에요. 개장어라고 하니 갯벌에서 사는 놈인가? 그래서 개장어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개장어가 변해서 개장어가 된 거죠. 멍멍할 때 그 개. 무태 올려놓으면 개처럼 달려들어 문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생각은 같았습니다. 개장어의 일본말은 하모예요. 문다는 뜻의 하무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영어 이름은 더 직설적이에요. 데거투스. 뜻은 단검 이빨입니다. 한국, 일본, 서양이 이름을 따로따로 지었지만 셋 다 결론은 조심해라, 얘 물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나운 놈이 태어날 때는 투명한 나뭇잎으로 태어납니다. 렙토세팔루스라고 해요. 뱀장어 무리가 공통으로 거치는 유생 단계인데 갑부화한 새끼는 지금 이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버들잎처럼 납작하고 유리처럼 투명해서 뒤가 비쳐 보일 정도예요. 이빨은커녕 몸에 색조차 없습니다. 그 상태로 해류에 실려 그냥 떠다녀요. 헤엄친다기보다는 흘러다니는 거죠. 그러다 어느 시점에 몸을 바꿉니다. 변태를 거쳐 우리가 아는 그 장어 모양이 되고 색이 들어오고 이빨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이 녀석의 반전이 시작돼요. 가짜는 생명체 같았던 녀석이 다 자라면 2m가 넘게 자라요. 최대 기록이 2m 20cm, 사람 키보다 크죠. 수심 20m에서 50m, 모래와 암초가 섞인 바닥에서 길게는 15년을 삽니다. 낮에는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오죠. 야행성 사냥꾼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새우, 게, 오징어 눈앞에 지나가면 일단 뭅니다. 그래서 이 생선은 남해안, 특히 여수 일대에서는 준악으로 많이 잡습니다. 긴 줄에 바늘을 수백 개 매달아 캄캄한 밤바다에 늘어뜨려 놓고 새벽에 걷어 올리죠. 그리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갯장어는 대부분 자연산이에요. 상업적인 양식이 일반화된 어종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힘들게 잡아 올린 생선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생긴 게 뱀 같잖아요. 비늘도 없고 길고 미끄럽고 이빨까지 있습니다. 조선 말기 일본인 세키자와 아케키요가 조선 바다를 조사해서 정리한 조선 통어사정이라는 책을 보면 경상도 곳곳에 사는데 사람들이 잘 잡지 않고 잡더라도 뱀 닮은 모양 때문에 먹기를 꺼려서 일본인에게만 팔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1903년에 나온 한해통어 지침이라는 기록을 보면 경상도에서는 잘 안 팔렸는데 전라도에서는 갯장어 판로가 훨씬 넓었다고 나옵니다. 다른 지역의 뱀이라고 꺼릴 때 전라도 바닷가에서는 이미 사고 팔고 있었던 거죠. 지금 여수가 갯장어의 성지가 된 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갈팡질팡하는 동안 이 생선을 국보급으로 떠받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교토. 교토의 지형을 보면 바다가 없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예요. 해산물이 가장 안 오는 도시가 하필 바다장어의 성지가 됐다는 것이 좀 이상하죠? 이유는 바로 이 생선의 생명력입니다. 갯장어는 물 밖에서도 오래 버팁니다. 수분만 있으면 한참을 살아있어요.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 오사카 앞바다나 아와지 섬에서 잡은 생선을 교토까지 옮기려면 며칠이 걸렸는데 그 며칠을 견디고 살아도 도착하는 생선이 몇 없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갯장어, 이놈이었어요. 물론 교토 사람들이 생선을 아예 못 먹었던 건 아닙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말린 생선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절인 생선과 살아있는 생선은 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른 생선들이 소금에 절여져 도착할 때 이놈은 도착해서도 물었던 겁니다. 이런 생명력 때문에 갯장어는 10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교토 여름축제 음식이 됐습니다. 교토에는 869년부터 이어져온 기온 마쓰리라는 여름축제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축제의 핵심인 야마오코 행사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교토에 정체모를 전염병이 돌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신의 노여움이라 여기고 그걸 달래려고 제사를 지낸 게 이 축제의 기원인데 역병과 폭염을 견뎌야 하는 계절에 살아서 도착하는 생선, 게다가 갯장어가 가장 맛이 오르는 철이 하필 축제가 열리는 7월과 딱 겹칩니다. 이보다 축제 음식이 되게 좋은 생선도 없었던 거죠. 지금도 매년 7월이면 아와지 섬에서 잡은 갯장어를 교토 야사카 신사에 복납하는 행렬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생선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가시. 갯장어 살 속에는 Y자 모양 잔가시가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척추 같은 큰 뼈야 발라내면 그만인데 살 안에 박힌 이 잔가시는 답이 없었죠. 핀셋으로 하나씩 뽑는다?
밤새 뽑아도 못 뽑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그냥 씹으면 입천장에 찔립니다. 그래서 에도시대 요리사들은 절구에 넣고 짓이겼습니다. 통째로 두들겨 으깨서 어묵을 만들어 먹었죠. 가시 때문에 살 그대로는 못 먹으니까 갈아서라도 먹었던 겁니다. 그러다 누군가 생각을 뒤집습니다. 가시를 뽑을 수 없다면 느끼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이 바로 호네킬이라는 기술입니다. 1mm 남짓한 얇은 껍질을 끊지 않고 살려둔 채 살만 촘촘하게 썰면서 가시까지 끊어버리는 칼질이죠. 이 기술 하나가 생기면서 갯장어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어묵 재료였던 생선이 교토 요리의 정점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지금도 일본 요리사들은 서로의 실력을 가늠할 때 이 호네키리를 시켜본다고 합니다. 기술이 생기고 값이 뛰자 일본은 조선 앞바다로 눈을 돌립니다. 조선은 이 생선이 뱀 닮았다고 해서 값을 안 쳐줬지만 일본은 후한값을 주고 사갔습니다. 남해안에서 잡히는 족족 일본으로 가는 배에 실렸죠. 일제강점기부터 그랬고 해방이 되고 나서도 크게 안 바뀝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도 남해안 갯장어는 사실상 전량 일본으로 나갔었죠. 그러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어느 날 갯장어를 사가던 일본 수산업자들이 여수 어부들을 일본으로 초대합니다. 거래처 접대였겠죠. 그리고 대접한 게 갯장어 요리 풀코스였어요. 거기서 처음 본 음식이 나옵니다. 살점을 팔팔 끓는 물에 살짝 담갔다 꺼내서 소스에 찍어 먹는 요리. 지금 우리가 갯장어 샤브샤브라고 부르는 그거예요. 평생 이 생선을 잡아온 사람들이 이 생선의 진짜 맛을 그날 처음 본 겁니다. 남의 나라 식탁에서요. 충격을 받고 돌아온 어부 중 한 사람이 그 요리를 여수에서 흉내내 봅니다. 처음엔 솜씨가 어설펐다고 해요. 그런데 먹어본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지금 여수 갯장어 샤브샤브의 시작이라고 전해집니다. 버렸던 생선이 돌아오는데 200년이 걸린 셈이네요. 그렇게 국내에서도 먹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젠 생선이 별로 없어요. 1978년 우리나라 갯장어 생산량이 9,852톤이었습니다. 10,000톤 가까이 잡혔어요. 그런데 2006년에는 672톤까지 떨어집니다. 2024년 자료가 1,251톤이고요. 전성기의 8분의 1의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40cm 이하 갯장어는 잡을 수 없도록 했어요.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흔해서 버리던 생선이 이제는 법의 보호 아래에 있는 생선이 됐네요. 여름철 여수에서 갯장어 한 상 가격이 만만치 않은 데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양식이 안 되고 여름철 한철이고 손질에 기술자손이 꼭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럼 이제 무더운 여름 보양 음식 갯장어를 손질해볼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마지막까지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매우치라는 송곳으로 머리를 도마에 고정합니다. 매는 눈, 우치는 박다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눈에 송곳을 찍어서 고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선은 손으로 잡고 하면 되는데 장어류는 안 됩니다. 몸이 길고 미끄러워서 칼을 대는 순간 온몸이 비틀려요. 고정점이 없으면 칼질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송곳으로 도마에 박아서 완전히 붙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특히 이놈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뭅니다. 상대를 먼저 묶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물론 저는 죽은 놈으로 하니 무섭지 않습니다. 먼저 지느러미 뒷부분에 칼집을 넣어주고 여기서부터 등 쪽을 따라 꼬리 방향으로 칼을 눕혀서 갈라나가는데요. 그런데 오늘 조건이 좀 안 좋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목 부위에 칼집을 넣어서 온 놈이에요. 그러다 보니 척추가 고정이 안 됩니다. 칼을 밀 때마다 뼈가 같이 밀려요. 기준선이 흔들리는 거죠. 원래도 까다로운 손질인데 시작부터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손으로 하고 있는데요. 칼질이 능숙하지 않으면 따라하지 마세요. 초보자분들은 꼭 장갑 끼고 하시길 권합니다. 칼끝으로 척추뼈를 계속 느끼면서 밀고 나갑니다. 칼끝으로 더듬는 거예요. 톡톡 걸리는 감각이 계속 손에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그 감각이 사라지면 칼이 뼈에서 떨어졌다는 뜻이고 살을 파고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척추 중앙을 넘어가면 상황이 바뀝니다. 뼈가 경사면으로 꺾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그 경사를 따라 칼을 눕혀서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내장을 분리해 줄게요. 손으로 감싸지고 터지지 않게 천천히 떼어냅니다. 내장을 터뜨리면 그 안에 소화액이 살에 묻게 되죠. 그러면 그 자리부터 살이 무르고 비린내가 배기 시작해요. 씻어도 잘 안 빠집니다. 이제 척추뼈를 걷어냅니다. 칼 바로 윗면에 척추가 있다는 걸 계속 의식하면서 갑니다. 칼이 튀면 살이 뭉텅 뜯기니까 조심스럽게 칼을 눕혀서 머리 쪽에서 꼬리 쪽으로 밀어내요. 그리고 이 척추뼈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지느러미를 정리할게요. 그런데 이게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얇고 잘 끊어지고 무엇보다 미끄러워요. 손끝에 힘이 계속 들어가는데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소금을 쓸 거예요. 소금을 살짝 뿌려서 잡으면 표면에 점액이 잡히면서 손끝이 미끄러지지 않아요. 지느러미가 항문 부분까지 쭉 나 있으니 잘 잘라줍니다. 배 쪽 지느러미도 마저 제거해 줄게요. 만약에 칼질이 자신 없으시면 가위로 잘라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요리는 자존심보다 안전이 더 우선이죠. 이제 척추에 붙어있던 갈비뼈도 정리할게요. 방법은 눈이 아니라 손입니다. 손가락으로 살 표면을 쓸어보면서 뼈가 만져지는 자리가 나오면 제거해주세요. 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이제 흐르는 찬물에 한번 씻어냅니다. 뼈와 살에 남은 피를 확실히 씻어내는 게 중요해요. 장어류의 피에는 독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어류혈청독이라고 불러요. 복어독처럼 치명적인 맹독은 아니지만 날것으로 몸에 들어가면 배탈이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점막에 약하죠. 장어 피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면 결막에 심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 피는 항상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물론 이 독은 열에 약합니다. 60도에서 5분 정도 가열하면 독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구이나 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나 스시로 낼 거라면 방열과 세척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공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믹싱볼에 담고 소금을 넣어서 남은 불순물을 정리할게요. 힘 조절이 중요해요. 세게 문지르면 소금이 살 속에 박혀서 나중에 짜져요. 때를 미는 게 아니라 달래는 겁니다. 약한 힘으로 살살 주무릅니다. 주무르다 보면 점액질이 올라옵니다. 소금이 표면의 점액을 응고시켜서 걷어내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은 붕장어나 민물장어에 비하면 점액이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흐르는 물에 다 씻어내고 해동지로 물기를 닦습니다. 닦아도 점액이 계속 올라오니까 해동지를 새 것으로 갈아서 감싸둡니다. 이제 머리를 손질합니다. 척추뼈와 마찬가지로 버리지 않습니다. 머리와 뼈로 육수를 내기도 하고 장어 위에 올리는 소스쯤에도 이 육수 베이스입니다. 먼저 주둥이를 잘라낼게요. 보이세요? 이 이빨? 손질이 다 끝난 머리인데도 아직 위협적입니다. 위턱과 아래턱에 이빨이 두세 줄로 나 있고 앞쪽에는 굵은 송곳니가 박혀 있습니다. 머리를 반으로 가를게요. 안쪽의 아가미와 지저분한 것들을 전부 정리해줍니다. 아가미는 피와 불순물이 가장 많이 모이는 부위라 남기면 육수가 탁해지고 비려져요. 그리고 척추뼈 정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여기 척추를 따라 혈관이 지나가는데요. 이 혈관 안에 남은 피가 육수 비린내의 주범입니다. 칼끝으로 긁어서 싹 제거해줍니다. 정리가 끝났으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줄게요. 이제 육수를 내볼까요? 머리와 뼈의 무게를 재보니 167g 나왔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물을 1리터 정도 잡을게요. 냄비바닥에 물을 썰어 깔아줍니다. 뼈가 바닥에 직접 닿아서 타는 걸 막아주고 무 자체의 시원한 단맛이 국물에 녹아 나옵니다. 그 위에 대파도 썰어 올리고 물을 붓고 머리와 척추를 얹고 다시마 한 장을 넣고 끓입니다. 참고로 여수식으로 한다면 갯장어 육수는 이렇게 안 냅니다. 뼈와 머리에 한약재까지 넣고 오래오래 고아서 진하고 묵직하게 가죠. 보양식의 국물이에요. 제가 하는 방식은 간사이 방식으로 맑은 육수를 내는 겁니다. 끓인 국물은 채반에 걸러서 맑은 부분만 받아냅니다. 거품은 계속 걷어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요. 간을 좀 할까요? 간장은 아주 조금, 색만 낸다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실제 간은 소금으로 맞춥니다. 이게 간사이 국물의 문법입니다. 간장으로 간을 하면 국물색이 진해지면서 재료 본연의 맛이 가려져요. 그래서 간장은 향과 최소한의 색만 담당하고 짠맛은 소금이 맡습니다. 기호에 따라 조미료를 넣어도 돼요. 아까 육수 낼 때 같이 끓인 다시마와 무도 다시 넣고 조금 더 끓여줍니다. 이제 육수는 완성이 됐네요. 이제 갯장어 손질에 있어서 하이라이트 호네키리로 가볼까요? 그런데 호네키리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처음 먹은 갯장어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비싼 값 주고 시켰는데 씹는데 가시가 걸리는 거예요. 계속 사각사각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입천장에 뭔가 콕콕 닿는 느낌? 그래서 이거 왜 비싼 걸 왜 먹지?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 다 사기꾼인가? 그랬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 호네키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 기술을 익히는데 수년이 걸린다고 하니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호네키리는 가시를 없애는 기술은 아니에요. 가시는 남습니다. 그대로 살 속에 있죠. 다만 굉장히 작은 조각으로 잘려있을 뿐이에요. 이걸 얼마나 작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냐가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우리가 그대로 씹어먹습니다. 목표는 가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삼켜도 목에 걸리지 않고 씹혀도 찔리지 않는 크기. 그러니까 갯장어 드시고 가시가 사각거렸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잘못 드신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저처럼 찔리는 경우입니다. 그건 칼집이 얕았거나 간격이 넓었다는 뜻이거든요. 가시가 안 잘리고 긴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칼은 약간 사선으로 넣습니다. 뼈와 십자 모양으로 겹치게 칼질을 해줄 거예요. 수직으로 넣으면 잔가시가 안 잘리고 밀려요. 그래서 사선으로 들어가야 뼈가 끊깁니다. 깊이는 껍질 직전까지, 껍질에 닿는다는 생각으로 내려가되 껍질은 끊으면 안 됩니다. 껍질이 끊어지면 살점이 조각조각 분리돼서 요리가 성립을 안 해요. 1mm 남짓한 껍질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 칼질은요, 깊으면 망하고 얕으면 실패. 그 사이 어딘가를 수백 번 반복해야 해요. 들리세요? 이 서걱서걱 하는 소리? 이게 잔가시가 끊어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안 나면 뼈가 안 잘린 거예요. 1cm에 8번에서 10번? 이 정도는 넣어야 명인 소리를 듣는다고 하네요. 손목만 쓰는 게 아니라 칼의 무게를 그대로 떨어뜨려야 하고 간격은 일정해야 하고 리듬이 흐트러지면 바로 표가 납니다. 이제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단면 보이세요? 하얀 살에 칼집이 결처럼 촘촘하게 서 있습니다. 빗살 같기도 하고 아코디언 같기도 하죠. 지금은 이렇게 얌전히 접혀 있는데요. 이 결이 잠시 후에 전부 일어섭니다. 이제 갯장어 샤브샤브 준비가 끝났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먼저 국물부터. 담백하고 시원합니다. 조미료 하나 안 넣었는데 뒤에서 감칠맛이 올라와요. 무와 다시마가 깔아준 바탕 위에 갯장어의 뼈의 단맛이 얹힙니다. 이제 손질한 갯장어를 넣습니다. 참고로 샤브샤브라는 말 으테어입니다. 국물 안에서 재료를 휘휘 젓는 그 모습, 그 소리를 일본어로 샤브샤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동작이 요리 이름 그 자체인 겁니다. 샤브샤브, 샤브샤브. 짠! 꽃이 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닿으면 껍질의 콜라겐이 열을 받아 확 수축합니다. 그런데 살에는 칼집이 수백 개 들어가 있잖아요. 껍질이 오그라들면서 칼집 사이사이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걸 모란꽃이라고 불렀어요. 칼집 하나하나가 꽃잎 한 장씩 되는 거죠. 폰즈에 푹 담가서 탱글하게 한번 끊기는데 속은 폭신합니다. 겉은 조여져 있고 안은 부드러워요. 흰살 생선 특유의 담백함으로 시작해서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올라옵니다. 폰즈의 산미가 그 맛을 딱 받쳐줘요. 그리고 가시는요, 씹힙니다. 사각사각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가시의 느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계속 씹으면 갯장어의 그 담백한 감칠맛이 계속 입안에 남습니다. 그래서 분명 가시가 있는데 젓가락이 또 가요. 그렇게 한 접시가 다 비워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일본식 초된장 소스인 스미소에 찍어 보겠습니다. 간사이에서는 갯장어에 새콤한 걸 곁들여 먹습니다. 이건 아예 다른 요리가 되네요. 폰즈가 맑고 청량한 여름이라면 스미소는 진하고 든든한 여름이에요. 이제 스시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끓는 물에 호네키리한 갯장어를 살짝 담갔다가 바로 꺼내는 유빗기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얼음물에 담가 샤워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껍질을 익혀주는 거예요. 갯장어 껍질은 질겨서 생으로는 못 씹습니다. 그렇다고 벗길 수도 없어요. 아까 호네키리 할 때 껍질 한 장 남겨뒀잖아요. 그래서 익혀줍니다. 열이 닿으면 질기던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껍질 밑에 있던 고소한 지방향도 올라와요. 둘째는 식감입니다. 급격하게 온도를 떨어뜨리면 살이 수축하면서 조여집니다. 물컹하지 않고 탄력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해동지로 수분을 확실히 제거합니다. 물기가 남으면 샤리 위에 얹었을 때 밥이 젖어서 스시가 무너지거든요. 세로로 자르고 가운데를 잘라서 네타 크기를 맞춰줍니다. 장어 스시에는 늘 찜해라는 소스가 따라오죠. 그런데요, 여기서 고백할 게 있습니다. 머리와 뼈로 육수도 내고 찜해 소스도 만들려고 했거든요. 장어의 감칠맛이 소스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이 한 마리는 육수, 한 마리는 찜해용이었는데요. 2마리를 다 육수에 넣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는데 손이 앞서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식으로 갑니다. 간장 50g, 청주 50g, 자라미 설탕 50g. 자라매는 결정이 굵은 설탕인데요. 일반 설탕보다 잔맛이 적고 윤기가 잘 나요.
끓이면서 청주의 알코올은 날려주고 이제 여기에 타마리 간장을 조금 더해서 색과 깊이를 잡아줍니다. 점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불을 끄고 식으면 조금 더 되직해지니까 살짝 묽다 싶을 때 멈추면 점도가 맞습니다. 그럼 이제 스시를 잡아볼까요? 위에 소금 살짝 올려주고 라임즙을 뿌려줍니다. 유빗기 작업으로 조여진 살이 탱글하게 한번 버티다가 씹는 순간 폭신하게 풀립니다. 소금이 살의 단맛을 앞으로 끌어내주고 라임 향이 코로 빠져나가요. 간장을 안 쓴 이유가 이겁니다. 간장은 갯장어의 단맛을 가리게 될 수 있거든요. 다음 스시를 잡아볼까요? 찌개를 붓으로 발라주고 그 위에 매실 소스를 콕 올립니다. 교토 사람들은 갯장어에 매실을 곁들이는 게 대표적인 조합이에요. 갯장어가 담백하다고는 해도 여름엔 지방이 제법 오릅니다. 여기에 찌개까지 얹히면 단맛이 무거워지거든요. 매실의 산미가 그걸 딱 끊어줍니다. 균형을 잡는 거죠. 아까 샤브샤브에 초된장 찍어 먹었잖아요. 그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간 사이에서 갯장어에 새콤한 걸 붙이는 이유가 이겁니다. 찜의 달큰함이 먼저 오고 그 위로 매실이 새콤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무거워지려는 순간마다 리셋이 걸려요. 오늘 여름 보양식 갯장어를 만나봤습니다. 투명한 나뭇잎으로 태어난 단검 이빨을 갖게 된 생선. 조선에서는 뱀이라고 버림받고 바다 없는 교토까지 살아서 도착하는 바람에 천년도시의 여름이 된 생선.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그리고 멤버십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